제정신이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제 나이 68,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서 제 살길 찾아 나갔고 가끔 손주들 얼굴이나 보여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요. 베란다에 자그마한 텃밭을 일궈 상추도 키우고 남편이 남기고 간 난초들을 돌보는 게 소일거리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난초에 물을 주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조촐하게 아침상을 차리는 그런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정말이지 유리창 깨지듯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옆집 여자, 이사 온 지 한 1년쯤 된 쉰줄에. 그 여자가 아침부터 저희 집 현관문을 아주 부서져라 두드려대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씩씩거리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삿대질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귀한 자식? 앞길을 막다니요. 그 집 아들이 이제 막 20살이 넘어 대입 재수를 한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그 학생하고 마주칠 일이나 있었겠습니까?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옆집 여자는 더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침마다 일부러 우리 애 들으라고 연부를 외우세요? 아니면 독한 약초 냄새는 또 뭐고요? 우리의 머리 아프라고 시험 망치라고 일부러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세상에.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닐 뿐더러 그 여자가 말하는 약초 냄새라는 건 고작해야. 제가 무릎이 시큰거려서 가끔 붙이는 파스 냄새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요. 제 평생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은 해본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저를 악독한 노인네로 몰아세우는 그 여자 앞에서 저는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이글거리는 눈빛 속에서 제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옆집 여자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저는 그래도 새로운 이웃이라고 떡이라도 한 접시 나눠 먹는 게 옛날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팥시루떡을 한 찜 쪄서 옆집으로 가져갔었지요.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웃끼리 잘 지내봅시다. 하고 웃으며 건네니 그 여자도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어머니 같은 분이 이웃이라 든든하다고 살갑게 굴더군요. 그때는 그 웃음이 그렇게나 가식적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종종 반찬이라도 한두 가지 더 만들면 옆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음식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자식들 키우던 버릇이 남아서 손이 크다 보니 장조림이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만들면 으레 옆집 생각이 났지요. 그 집 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니 잘 먹어야 한다면서요. 옆집 여자는 그때마다 어찌나 깍듯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지 저는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저희 집에 찾아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 걱정, 남편 셔츠는 뭘로 다려야 빳빳해지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요. 저는 제 자식들 키우던 경험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학생은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잘 되는 법이야. 너무 닥달하지 말고 맛있는 거나 잘 챙겨줘. 하고요.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제게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흐뭇했지요.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적적하던 차에 딸 같기도 한 이웃이 생겨서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난초 화분을 보며 어머, 이 난초는 정말 기품이 있네요. 하던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신이 나서 남편과의 추억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선의로 대하고 제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허물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뱀에게 제품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옆집 여자의 태도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민한가 보다, 아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복도에 내놓은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를 보고는 어머니, 이거 냄새가 좀 나네요. 하고 코를 찡긋거리는가 하면 제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줄 때 물방울 몇 개가 자기 집 빨래에 튄 것 같다며 신경질적으로 말하기도 했지요. 어머니, 죄송한데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의 흰 셔츠에 얼룩이라도 지면 어떡해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더욱 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한 번은 제가 된장찌개를 셔틀콕 냄비에 담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다음날 빈 그릇을 돌려주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는데요. 혹시 청국장은 아니시죠? 우리 애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공부에 방해될까 봐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 속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와 통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의 소소한 일상, 이를테면 음식을 만들고 화초를 가꾸는 모든 행위가 자기 아들의 대입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취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으로 저녁 일일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 되면 옆집에서 벽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보는데도 말이지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대놓고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저녁 시간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우리 애가 집중해서 문제 풀 시간인데 드라마 소리 때문에 흐름이 끊긴다고 하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적적한 저녁 시간을 위로해주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간섭을 받으니 억장이 무너졌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댁, 나도 최대한 소리 줄이고 보는 건데 내 집에서 텔레비전 하나 마음 편히 못 보나? 그러자 옆집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한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웃끼리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세요? 그 여자의 논리 속에서 저는 어느새 남의 인생을 망치려는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간섭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슈퍼마켓에 가도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파트 부녀 회장이 저를 찾아왔을 때 터졌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부녀 회장은 몹시 난처한 얼굴로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박순자 어르신. 혹시 오해나 뭐 그런 게 있으신 건 아닌지 해서요. 옆집에서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냐고 묻는 제게 부녀 회장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옆집 여자가 온 동네방네에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혼자 사는 외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 아들에게 집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며 환심을 사려고 하고 아들이 지나갈 시간만 되면 복도에 나와서 쳐다본다는 둥, 심지어는 아들의 길을 뺏으려고 이상한 향을 피우고 저주를 퍼붓는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선의와 친절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껏 만든 반찬 하나하나가
전부 집착과 저주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진심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저 자식을 위하는 젊은 엄마의 걱정 섞인 하소연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마주치면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것조차 꺼리는 눈치였지요. 저는 제 집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둥글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저는 귀한 남의 자식 앞길 막으려는 이상한 노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령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큰 마음을 먹고 옆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또 우리에 방해하시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댁,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동네에 그런 험한 소문을 내고 다니나. 나는 그저 이웃끼리 정답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자 옆집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정답게요?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구닥다리 정을 찾아요? 부담스럽고 귀찮기만 하지. 그리고 없는 말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집착하는 거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착? 내가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공부하는 학생 밥이라도 한술 더 뜨라고 챙겨준 게 집착이야? 내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언쟁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지요. 옆집 여자는 그걸 의식한 듯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무섭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 그저 제 아들 조용히 공부 좀 시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여자의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요. 엄마와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옆집 여자는 아들을 자기 등 뒤로 숨기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보세요. 우리 애가 어머니 때문에 놀라서 경기를 하잖아요. 당장 저희 집 앞에서 꺼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의 비난 어린 시선, 저를 괴물처럼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빛, 공포에 질린 아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정말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고 제 편 하나 없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고 옆집 여자와 또다시 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베란다의 작은 텃밭과 난초들이었지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풍란은 제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묻어있는 것만 같아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정성으로 돌봤지요. 남편이 이 난초처럼 당신도 늘 푸르고 곱게 살아야 해.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난초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 베란다 창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무언가 액체가 제 쪽으로 확 뿌려졌습니다. 역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실수했네요.
옆집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저는 황급히 제 옷과 얼굴에 묻은 락스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난초 화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고고한 풍란의 잎사귀들이 하얀 락스물을 뒤집어 쓰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초록빛 잎 여기저기에 끔찍한 갈색 반점들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난초 화분들을 향해 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옆집 여자는 창문 너머로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뇨? 청소하다 실수 좀 한 걸 가지고. 그깟 풀떼기 좀 상한 게 뭐 대수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깟 풀떼기. 남편과의 추억이 제 1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소중한 생명을 그깟 풀떼기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잔인함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난초를 부둥켜 안고 저는 남편의 무덤이라도 파헤쳐진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여자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멍한 정신을 겨우 붙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와 아파트 입구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동안 옆집 여자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죽어버린 난초 화분을 사진으로 찍고 옆집 여자가 락스를 뿌렸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목격자를 찾기 위해 아래층, 윗집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피하던 이웃들도 락스 냄새가 진동했다는 사실과 제가 오열하던 모습을 똑똑히 본 터라 마지못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옆집 여자가 얼마나 저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하고 다녔는지 그 이기적인 행동들에 혀를 내두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그 주 주말에 열리는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습니다. 늘 저를 외면하던 싸늘한 시선들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지요. 옆집 여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반상회가 시작되고 안건 논의가 끝날 무렵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웃 주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옆집 여자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반찬이 어떻게 집착의 증거가 되었는지, 저녁의 드라마 시청이 어떻게 공부 방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편의 유품인 난초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요. 옆집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증거 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CCTV 영상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복도에서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녹음해 두었던 저를 모함하고 비웃던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깟 풀떼기 좀 상한 게 뭐 대수라고. 반상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한 얼굴로 옆집 여자를 쳐다봤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옆집 여자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헬쑥한 얼굴의 아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자기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는 저와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늘 친절하셨어요. 엄마가 제가 시험에 떨어질까봐 너무 예민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셨어요. 락스 뿌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고백에 옆집 여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상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새로 산 듯한 하얀 풍란 화분이 들려 있었지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아이의 눈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학생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싸움에 괜히 마음고생만 시켰구나.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제 마음 편히 하렴. 그 후로 옆집 여자는 아파트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동네는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요. 저는 새로 얻은 난초 화분을 남편의 낡은 난초 화분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죽어버린 난초의 자리가 허전했지만 새로운 생명이 그 자리를 채워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하늘에서 이제 그만 묵은 슬픔은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라고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희망도 알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지켜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난초에 물을 줍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들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 옆집이 비어있는 것을 볼 때면 그 지독했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저 옅은 흉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저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가꾸며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저 난초처럼 늘 푸르고 단단하게 말이지요.